전기기사 실기시험 필답형에 대한 내용 1회 때 나왔던 걸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접지장을 결정하는 세 가지의 저항 요소를 갖다가 써보시오 라고 얘기했으며 5점짜리네요. 우리가 접지저항을 결정한다. 그럴 때에 어떠한 저항들을 고려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접지를 한다는 얘기는 보통 이런 외암 있죠, 외암. 금속재 외암에다가 이렇게 접지를 했다라고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땅이 있겠죠, 땅에다가, 여기에다가 뭘 묻어요? 접지, 그걸 이렇게 묻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주변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땅이니까 토양이 있겠죠. 토양인데, 땅 속의 일이 모르니까, 자갈도 있을 수 있겠으며, 바위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토양의 질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럼 일단 먼저 뭘 생각해 봐야 되냐, 그럼 먼저 접지장을 결정을 할 때, 일단 요 도선을 땅에다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묻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 요거를 접지도선이라고 하죠. 접지도선. 그 다음에 이거 땅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이것도 도선이잖아. 도선하고 여기 접지극하고에 이제 연결되어 있으면 요 선에도 저항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 접지도선과 접지극이 있죠. 극의 사이에 저항을 첫째로 고려해야 되겠죠. 도선이 갖는 저항. 다 도선이 이렇게 다 여기 외암부터 시작을 해서 이 도선 사이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접지도선과 이 접지극 사이에 이 도선 사이에 먼저 이 저항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접지극.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여기에 접지극 자체가 이제 뭘로 쌓여져 있겠습니까? 토양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겠죠. 토양. 그럼 토양에 따라서 분명히 뭐가 돼? 저항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접지극 표면과, 즉 접지극 표면과 주위 토양과의 접촉되어 있겠죠. 접촉저항도 고려해야 됩니다. 접촉저항.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되겠죠. 주변의 토양. 그 다음에 완전히 주위에 이제 요 밑에가 자갈이 있든가 바위가 있고 그러면 더 내려가지 않고 그러겠죠. 그래서 주위. 그 다음에 세 번째 봐야 될 것은 주위. 토양의 대지의 고유 저항도 고려해 봐야 되겠죠. 크게 그래서 우리가 접지장을 고려할 때는 이 세 가지 형태를 고려해서 접지장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전같이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고 특3종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저항값이 다 정해져 있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다 잘 맞지 않으니 그건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위 상황을 고려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어떠한 건물을 짓고 그러면 먼저 접지를 먼저 해야 되니까 주변에 이제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먼저 실사를 해가지고 여기 주위는 어느 정도 되니까 몇 옴 이하 정도로 접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접지 방식을 따라서 이제 선정을 해주겠죠. 요즘은 이제 먼저 실사를 해서 이런 접지장 값을 결정을 한 후에 나중에 이제 통보하는 식이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외래 업체가 있겠죠. 전문적으로 접지장 값을 선정해주는 업체가 분명히 있으니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접지장 값을 결정을 할 때 이러한 값을 고려해서 접지장을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법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네. 우리 2번 문제에 어떤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등급별 추정 전원 용량에 대한 다음표를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라 그랬죠. 등급별 추정 전원 용량 제곱미터당 볼트 암페어 주고 조명 콘센트 사무 자동화 기기 일반 동력 냉방 동력 사무 자동화 동력
합계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건물이 인텔리전트 빌딩의 등급은 0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등급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하 용량이 커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시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인텔리전트 빌딩 2등급인 사무실 빌딩의 전력 설비 부하의 용량을 위에 있는 요 등급, 요 2등급입니다. 요 2등급 상기 등급별 추정 전원 용량을 이용해서 빈칸에 계산 과정 답 쓰시오. 추정 전원 용량입니다. 상정부하 계산하는 거예요. 면적을 적용한 부하 용량 킬로볼트 암페어로 계산하라 그랬죠. 계산 과정은 상정부하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죠. 지금 요 단위는 볼트암페어 퍼 제곱미터를 이용해서 뭘 계산하는 거예요? 킬로볼트 암페어입니다. 요 볼트 암페어지 않습니까? 볼트 암페어를 몇 배 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하면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어져 있는 요놈 2등급 22, 5, 34, 45, 43, 8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정리를 해보면 계산 과정 요 조명은 20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2 볼트 암페어 퍼 제곱미터입니다. 볼트 암페어 퍼 제곱미터. 여러분, 킬로 볼트 암페어를 내기 위해서 볼트 암페어만 남아야 되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면적을 곱해줍니다. 면적은 다 만이죠. 만 곱해줍니다. 만 제곱미터를 곱해주면 제곱미터는 이게 약분되고 볼트 암페어만 남죠.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면 단위가 이제 뭐가 된다?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20 킬로볼트 암페어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콘센트를 가서 보면 콘센트는 5 볼트 암페어로 되어 있거든요. 5 볼트 암페어 퍼 제곱미터. 당연히 만을 곱해주고 거기에 10의 마이너스 3승해서 계산해 보면 50 킬로볼트 암페어입니다. 여러분들은 답안지에도 이거 다 써야 됩니다. 다 쓰십시오. 다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 OA 기기는 34로 되어 있습니다. OA 기기는 뭘로 되어 있어요? 이거 34거든요. 34를 그대로 쓰고 곱하기 만입니다. 만 볼트 암페어 쳐 만 제곱미터를 곱해주면 볼트 암페어만 남죠. 거기에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면 340 킬로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일반 동력은 45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만을 곱해주고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킬로볼트 암페어는 450 킬로볼트 암페어가 된다. 냉방 동력은 43으로 되어 있거든요. 43에 만 제곱미터 면적 곱해주고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킬로볼트는 430 kVA가 됩니다. OA 동력입니다. OA 동력은 8로 되어 있거든요. 8 곱하기 만 곱해주고 10의 마이너스 3승 다 쓰시는 거예요. 풀이 과정 하면 80 kVA가 됩니다. 되네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해주고 10에다가 20이 곱해니까 220. 여기도 마찬가지로 5에다 10 곱해주니까 50, 34에다 10 곱해주니까 340, 45에다 10 곱해주니까 450, 430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 해서 토탈 합계는요. 얘네들을 모두 합해 보면 이 앞에서 이게 157로 되어 있거든요. 앞에 조건에 157 똑같습니다. 157 곱하기 똑같은 면적이 10의 마이너스 3승하면 1570 kVA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사 문제에 아주 이것은 여러분들이 뭘 했습니까? 상정 부하는 PA 요거 있지 않습니까? PA 플러스 QB 플러스 C인 상정 부하 계산법에서 아주 간단합니다. PA예요. 그냥 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능히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가번 문제를 했고요. 나번 문제를 보시죠. 자, 나번 문제를 보면
우에서 구한, 여러분이 이제 상정부하에서 이제 부하를 계산했거든요. 가에서 구한 조명 콘센트 3호 자동화 기기의 적정 수용률은 0.7, 70%이고 일반 동력 및 3호 자동화 동력의 적정 수용률 50%, 0.5이고 냉방 동력의 적정 수용률은 80%, 0.8이고 주 변압기 용량의 부등률은 1.1을 적용한다. 이때 전압 방식을 2단 강압 방식을 채택할 경우 변압기 용량에 따른 변전 설비 용량을 산출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계산해서 아래 표준 용량표에서 한번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단 조명 콘센트 3호 자동화 기기를 삼상 변압기 한 대로 일반 동력 및 3호 자동화 동력을 삼상 변압기 한 대로 냉방 동력을 삼상 변압기 한 대로 구성하고 상기 부하에 대한 주 변압기 한 대를 사용하도록 하며 변압기 용량은 일반 규격 용량으로 정한다. 꽤 길죠? 꽤 긴데 여기서 핵심을 우선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뭐 한다? 2단 강압 방식을 제공한다. 이런 얘기죠. 주 메인 TR이 있고 내려와서 여기에 따른 변전 설비 용량을 산출하는데 조명 콘센트 3호 자동화 기기를 삼상 변압기 한 대로 여기에 얘네들의 용도는 조명 콘센트 3호 자동화 기기로 하고 또 삼상 변압기 한 대로 또 하고 일반 동력 및 3호 자동화 동력을 삼상 변압기 한 대로 또 얘네들은 요 일반 동력 3호 자동화 기기로 하고 냉방 동력은 삼상 변압기 한 대를 이용해서 와 같이 변압기를 놓음으로써 무슨 방식? 2단 강압 방식. 여기서 강압한 다음에 여기서 강압하는 2단 변압기를 지금 설치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게 놓고 이러한 용량을 표준 용량을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뭘 생각해야 됩니까? 문제가 꽤 길죠. 일단 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면 조명 콘센트 3호 자동화 기기에 필요한 변압기 용량 KV를 산정, 계산하고 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산 과정에서 얘에 대해서 보는데 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뭘 알고 있습니까? 수용률은 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요 전력 요걸 백분율로 나타낸 걸 우리는 수용률이라고 하는데, 자 보십시오. 변압기 우리가 설비가 있다고 다 우리는 변압기 용량을 산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얼마만큼 최대 수요 전력만큼 최대로 쓰는 만큼을 뭐 하면 돼요? 수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게 뭐에 해당합니까? 변압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변압기에. 자,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 더 있죠. 만약에 부등률이 있으면 얘 세 개에 사용하는 정도가 다른 부등률이 있으면 부등률은 합성 최대 수요 전력분의 합성 최대 수요 전력에 대해서 뭐예요? 각각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이죠. 얘네들의 최대 수요 전력, 얘네들의 각각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을 각각의 최대 수요 전력을 합한 와 같이 해서 우리는 부등률을 또 고려를 해야 되는데, 부등률을 고려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각각의 최대 수요 전력 합을 부등률로 나눠주면, 즉 합성 최대 수요 전력만큼 뭐 하면 되죠? 수용하면 되는 거죠. 한전으로부터 합성 최대 수요 전력만큼 수용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전으로부터 수용 신청하기 위해서 그 담는 그릇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편압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등률이 있다면
부등률이 있다면 부등률로 나눠줘야 되죠. 각각의 최대 수요 전략가 얘 거 합을 부등률로 나눠주면 되는데 아무리 봐도 얘네들에 대한 부등률은 없고 뭔 부등률만 있어요. 얘네들, 즉 아까 얘기한 1 조명에 대한 얘 거 일반 동력 3호가 자동은 0.5 수용률을 각각을 주고 메인 TR을 할 때 1.2는 주었으나 얘네들 것은 없으면 1로 계산해서 바로 여기서 계산하면 되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계산했습니다. 조명, 콘센트, 부하를 가해서 한 그 양을 모두 토탈해 보면 220 조명입니다. 조명치. 콘센트는 50이었거든요. 50kVA입니다. 다음에 3호 자동화 기기는 340이었거든요. 얘네들은 위로 가보면 적정 수용률 얼마다? 70%죠. 0.7입니다. 여러분들 부등률을 얘네를 주면 여기서 부등률로 나누는데 부등률이 있다 없다? 없죠. 요것만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427이 나오거든요. 자, 표준 용량으로 갑니다. 만약에 여유율을 주면 여기다 또 여유율을 곱해주는데 여유율도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길어. 문제가 기니까 이때는 침착하게 주어져 있는 개수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신다면 하는데 427을 가지고 표준 용량표로 갔더니 400 다음에 뭐가 있어요? 500 있죠. 답은 500kVA를 정한다 그런 얘기죠. 정한다. 계산하고 정하라. 가능하시겠죠? 좋습니다. 와 같이 한다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2번을 보면, 자, 2번입니다. 자, 요 놈을 가지고 2번 일반 동력 3호 자동화 동력에 필요한 변압기 용량. 자, 변압기 용량은 뭘 고려해야 돼요? 수용률 고려해야죠. 일반 동력 및 3호 자동화의 적정 수용률은 50%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가번에서 구한 1번에서 위에서 구한 얘를 계산해 보면 450이 일반 동력이지 않습니까? 3호 자동화 동력은요 80이죠. 얘의 수용률은 0.5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등률이 있으면 부등률로 나눠줘야 되죠. 각각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을 부등률로 나눠서 계산하는데 부등률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얘만 계산합니다. 와 같이 계산해 보면 265 kVA입니다. 이 위로 가서 표준 용량을 봤더니 250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250으로 하면 안 되죠. 그죠? 큰 300을 선정합니다. 답은 300 kVA. 와 같이 작성해 주시면 뭐 아주 훌륭합니다. 다음 문제 또 보시죠. 뭐. 다음을 보시면 3번에 이제 냉방 동력이거든요. 냉방 동력의 이 냉방 동력의 적정 수용률입니다. 80%죠? 앞에서 냉방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430으로 계산했죠? 얘의 80%입니다. 80%를 계산하면 344입니다. 위에 가서 300 다음에 400이 있으니까 답은 400 kVA와 같이 답을 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4번을 보시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뭘 했습니까? 지금 요 변압기가 주 변압기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은 얘네들을 선정했거든요. 얘네들을 선정했습니다. 메인 TR 아래 서브 TR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앞에서 조명 콘센트 3호 자동화 기기는 얼마짜리를 썼어요? 500짜리 썼죠. 500짜리 500kVA 썼죠. 얘는요 3호 자동화 일반 동력은 여러분들이 선정을 300을 했습니다. 300kVA 했고요. 얘는요 우리가 400짜리를 썼습니다. 400kVA. 자, 이제 이놈을 썼던 거예요 지금. 요 메인 TR로 가야 되죠. 이 메인은 다 이제 계산합니다. 주 변압기 용량 우리는 전체를 이제 해서 뭐 해야 돼요? 부등률을 고려합니다.
우리 앞에서 용량 구한 게 427 계산했고요. 265 계산했죠. 얘네들의 최대 수유전력 계산하는 거 지금 얘 거 각각의 344를 계산했습니다. 각각의 최대 수유전력 합을 뭘로? 부등률로 나눠야지. 이때는 부등률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부등률 1.2로 나눠서 계산해 보면 863.33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가서 우리는 뭘 선정해요? 메인 TR 1000kV를 선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뭘 선정해요? 1000kVA.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에 어쨌든 와 같이 계산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요 한 문제가 더 있죠. 자, 이랬을 때 이제 이 변압기를, 자, 주 변압기로부터 각 부하에 이르는 변전 설비의 단선 결선도를 그리라 그랬죠. 지금 요 그림입니다. 지금 앞에서 그린 변전 설비의 메인 TR이 있고요. 메인 TR은 얼마로 했습니까? 금방 1000으로 했죠. 1000kVA 했습니다. 서브 TR들을 그리는데, 서브 TR들을 그립니다. 자, 서브 TR들을 일단 놓고 보죠. 뭐 서브 TR들을 놓고 보면 자, 어쨌든 서브 TR들을 이렇게 놓았을 때 이제 요거부터 보죠. 뭐 부하로 갈 때 여러분들 이 변압기 지금 500짜리 놓는다고 그랬죠. 500kV짜리를 놓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 300짜리 놨죠. 300짜리 놓고 여기는 400짜리 놨지 않습니까? 이 변압기가 여기서 위로 여기에 대한 사고가 위로 가면 안 되니까 여기는 보호하기 위해서 뭘 달아야 돼요? 파워 휴즈나 COS를 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파워 휴즈를 답니다. 파워 휴즈를 놓는다. 파워 휴즈는 무슨 용도죠? 단락보호용이죠. 단락보호용으로 파워 휴즈를 놓고, 또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다 뭘 설치합니까? ACB를 놓습니다. ACB를 놓아서 이와 같이 보호합니다. 물론 요 주 변압기 델타 Y면 델타 E 결선에 이것도 보호하기 위해서 뭐 VCB를 일단 변압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파워 휴즈를 놓고 그 위에 이제 VCB를 놓는 것입니다. 이 위에다 이제 VCB를 놓는 거예요. VCB. 자,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은 이런 용도를 꼭 그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만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메인 TR이죠. 1000짜리 아래 뭐가 있다? ACB를 놓고 뱅크 3뱅크죠. 1뱅크, 2뱅크, 3뱅크로 되어 있는 이러한 변전실에 1뱅크는 500짜리를 씁니다. 뭐 조명용으로 쓴다고 그랬죠. 이 변압기, 삼상 변압기 500짜리를 보호하기 위한 파워 휴즈를 꼭 설치하십시오. 이거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꼭 설치하십시오. 이러한 파워 휴즈나 또는 COS 휴즈를 써도 가능합니다. 컷아웃 스위치를 써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파워 휴즈나 COS 휴즈에서 요만큼을 그려주셔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 가능하시겠죠? 이런 정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2번 문제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죠? 문제 3번 보겠습니다. Y열선된 평형 부하의 전압을 측정할 때 전압계의 지시값이 상전압 VP는 150V, 선간전압 VLO는 220V로 나타났다. 다음 각물에 답하십시오 했습니다. 단, 부하 측에 인가된 각상 전압은 평형 전압이고 기본파와 제3모조파 분 전압만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답은 제3모조파 전압을 구하십시오 했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았는데요. 부하는 평형 삼상 부하입니다. 평형 삼상 부하에서 Y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선간 전압을 측정했더니 220V 나타났고 상전압은 150V가 됐다는데요. 요 상전압에는 기본파와 제3모조파 전압이 포함됐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3모조파 전압은 얼마인가를 구하는 것인데요. 상전압 VP는 어떻게 된다? 상전압 VP는 기본파의 전압의
시료값의 제곱 플러스 3고조파 전압이 포함되어 있다 했으니까 3고조파 전압의 제곱에 제곱근을 취해서 계산해주면 이 값이 얼마가 되었다? 150V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선 상전압에 포함되어 있는 기온파 전압의 이 시료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원래 선간전압 V 라인의 전압이라는 것은 루트 3 곱하기 상전압의 기온파의 시료값의 루트 3배가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상고조파 전압의 시료값, 기온파의 전압의 시료값 V만은 얼마이냐면은 루트 3분의 220V를 나눠주면 되겠죠. 이걸 계산해 보시면은 127.02V가 나오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게 3고조파 전압의 시료값을 구하는 것인데요. 우선 이것에 제곱을 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3고조파 전압의 시료값은 상전압 페이지의 전압계 지식값이시죠. 이것의 제곱 마이너스 기온파의 지식값, 시료값의 제곱을 해서 빼주면은 제곱근을 취해서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되냐면은 150V의 제곱 마이너스 127.02V의 제곱에서 차를 구한 후에 제곱근을 취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이것은 79.786V가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셋째 자리에서 반응이 오면은 79.79V가 되겠네요. 그래서 3고조파 전압의 시료값은 79.79V를 얻어냈습니다. 남은 질문 보시겠습니다. 남은 전압의 외형률을 구하십시오 했습니다. 전압의 외형률을 구하라. 외형률이라는 것은 외형률 기본파에 대한 시료값, 기본파의 시료값분의 전고조파의 시료값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게 바로 외형률이 되겠죠. 따라서 값을 넣어주면은 기온파의 시료값은 여기서 127.02가 나왔죠. 127.02V가 나왔고 3고조파는 79.79V가 나왔습니다. 계산해서 79.79V가 나왔죠. 이것을 백분율로 표시하니까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62.816이 나오네요. 62.816%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셋째 자리에서 반응이 오니까 62.82%가 되겠네요. 외형률은 얼마가 된다? 62.82%가 되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4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수전단 전압이 3000V를 했어. 삼성 3000식 배전단 수전단에 역률이 80%, 잘 봐야 돼요. 역률이 80%인 520kg짜리의 부하를 접속되어 있다. 지금 상황을 얘기해 준 거죠. 지금 상황은 수전단 전압에, 즉 부하 전압 쪽에 3000V가 되고 배전 방식은 삼성 3000식이며 부하 쪽에 520kg짜리 부하를 연결했을 때 역률이 그 부하 역률을 갖는 게 80%다. 이런 얘기죠. 이 부하의 동일 역률, 즉 80%가 되겠어. 80%. 동일 역률이니까 역률이 80%짜리 80%짜리인 우리가 역률 여기에다 부하를 80kg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600kg가 되었다. 여기까지. 자, 끊어읽기를 잘 해봅시다. 그래서 부하를 갖다 추가했네요. 600kg까지 했어요. 하되 부하의 병렬로 전용 콘덴서 설치해서 여기 중요하네. 수전단 전압 및 선로 전류를 일정하게, 즉 부하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할 때에 각 물음에 답하시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콘덴서를 달았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뭘 하겠다고? 역률을 일단 개선을 시켜보자 이런 얘기죠. 합산 역률 지금 얼마냐? 80%인데 좀 개선했다 이런 얘기죠. 콘덴서를 달았을 때 물음에 답할 한선의 저항은 각각 1.78, 1.17이다. 자, 먼저 세 가지로 풀어야 되겠네요. 먼저
이 경우에 필요한 전원용 콘덴서 용량을 구해라. 그러면 개선 전이 80이잖아요. 개선 후가 얼마인지 알아야지 콘덴서 용량 알겠죠. 그런데 주어진 조건에서는 이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 즉 수전단 전압과 우리가 수전단 전류를 선료 전류를 일정한다. 수전단 전압을 일정하게 요것도 일정하게 하고 요것도 일정한다. 결과적으로는 자 개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이 어떻게 되겠어? 요게 다시 520kg 달았을 때 전류를 요때 전류를 I1이라고 해봅시다. I1 이때 흐르는 전류를 자 80kg를 추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했을 때 전류의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소리 아닌가? 그러니까 80kg를 달지 않았던 이 전류 값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즉 결과적으로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I의 원전류와 I2 전류가 같아야 된다는 게 포인트죠. 당연히 전압도 같아야 되겠죠. 전압은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520kg를 달았을 때의 출력 P가 어떻게 돼? P는 로또 3의 V1이라고 그럴까요? V1의 코사인의 세타의 원은 P를 했을 때 로또 3의 V2의 코사인 세타 2 이럴 때 요 값을 일단 알면 되겠네. 그러면 520kg일 때가 1차 아닌가? 80kg 달기 전에 그러면 520 곱하기 10의 3승에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 이런 거죠. 지금 당연히 로또 3은 약분했을 거가 있을 것이고 요거 같아야 된다면 요것도 같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게 얼마? 요게 1이고 요게 2죠. 요게 520, 얘가 600이죠. 이럴 때에 요것은 0.8이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이런 얘기 아닌가? 따라서 대각선을 곱해갖고 코사인 세타 2를 구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P1분의 P2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1 따라서 P1은 520, 600에 0.8이죠. 그러면 역률이 어떻게 되냐? 이게 0.92가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요거 일정하기 위해서는 80%짜리에 80kg 추가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역률을 개선시키면 즉 역률을 92%로 개선시키면은 결과적으로 선로 전류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개선 전 코사인 세타의 원은 0.8일 것이고 개선 후의 역률은 92%가 됐을 때의 콘덴서 용량 P의 탄젠 세타 1 빼기 탄젠 세타 2는 다 하시니까 그때의 600kg에 0.8분의 0.6에 마이너스 0.92분의 로또의 1 마이너스 0.92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 194.4kVA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194.4kVA의 콘덴서 용량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이런 형태에서 개선 후의 역률만 찾으면 이렇게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고. 그래서 끝났고 그 다음에 부하를 증가 전 송전단 전압. 자, 부하를 하기 전, 요걸 하기 전에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에다가 플러스 뭐가 됩니까? 전압 강화가 되겠죠. 전압 강화. 그러면 수전단 전압 플러스 V분의 P에 R 플러스의 X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로트 3의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로 해도 상관이 없죠. 그렇다면 요게 3000V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얘가 520이죠. 개선 전이니까 3승에 이게 3000V가 될 것이며 R이 얼마야? 1.78 플러스 X가 얼마야? 1.17에 0.8분의 0.6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3460.63V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개선 중과 후의 송전단 전압은 마찬가지로 수전단 전압 플러스 전압 강화 3000 플러스
이제 600이죠. 10의 3승에 뭐가 됩니까? 저게 3000이 될 것이고 R이 얼마야? 1.78 플러스 X 1.17 곱하기 탄젠트 코사인 사인이가 있죠. 0.92분의 로트의 1 마이너스 0.92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3455.68V가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1번 문제만 잘 넘어가면 나머지는 그냥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문제인데 조금 문제가 길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4번 문제를 같이 보시면 수전단 전압이 3000V인 삼상삼선식 배전선로에 수전단에 3300인 수전단에 역률이 80%인 520kV의 부하가 접속돼 있다. 우리 이제 말이 이런 얘기죠. 선로가 있는데 이 선로에 말단에 520kW의 부하가 있답니다. 접속돼 있다. 이 부하의 역률은 0.8이다 그랬어요. 0.8의 역률이 있다. 자, 이 부하에 동일 역률의 부하 80kW를 추가해요. 역률이 0.8인 여기다 뭘 플러스해요? 80kW짜리를 추가하여. 그러면 여러분들 합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600이 되네요. 플러스니까 전체 합은 600kW가 됐습니다. 600kW가 되었다. 600kW로 증가시키되 부하와 병렬로 전력용 콘덴서, 캐패시터를 설치했습니다. 콘덴서를 설치했어요. 콘덴서를 설치하여 수전단 전압이 얼마입니까? 3000V라고 그랬죠. 3000V라고 그랬어요. 3000V 수전단 전압 3000V. 이 전압은 및 선로 전류, 전류가 Iampere가 흘러가겠네요. 그죠? 이 Iampere의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할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전선, 요 전선의 R은 1.78ohm이고 1.78ohm이고 리액턴스는 1.17이다 그랬어요. 리액턴스는 1.17이다 그랬습니다. ohm이에요. 하하. 자, 일단 놓고, 자, 이 경우에 필요한 전력용 캐패시터 용량을 구하시오. 계산 과정.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지금 처음에 520이었을 때 요 전류 크기나 요 80을 증가해서 600이 됐거든요. 80을 증가해서 600이 됐을 때 이 전류의 크기는 전압 및 수전단 전압 및 선로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논다는 거죠. 전류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521대 전류는 P는 뭐예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부터 요 전력식으로부터 요 전류를 구하는데 521대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520kW에서 전압은 변동 없죠. 전류도 변동 없고 뭐만 변해요? 역률이 0.81대를 0.81대와 요 부하가 80이 증가해서 600일 때 전압 전류는 일정하고 뭐만 변해요? 역률만 변하겠죠. 요 역률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필요한 캐패시터 용량이 뭐죠? 콘덴서 용량이죠. 선생님, 콘덴서 용량은 어떻게 계산하면 콘덴서 용량은 P 증가했을 때 P 600 P 역률 어디에서 0.8로부터 0.8에 0.6에 얼마로 증가됐는지를 알아야 되죠. 요때 역률을 알아야 됩니다. 요때 역률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기본식에서 전류는 같아야 되니까 P 520 처음에 520을 물론 루트 3 V 코사인 세타입니다. 역률 0.8이죠. 너는
600이었을 때 600으로 증가했지 않습니까? 역률은 모르죠. 코사인 세타 2로 놓으면 되죠.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i는 뭐예요? p를 루트 3 v 코사인 세타인데 이 전류는 같습니다. 어느 때나 520일 때나 600일 때나 같은 전류를 유지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전압은 일정하죠. 전압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뭐만 변합니까? 역률만 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코사인 세타2를 구해보면 코사인 세타2 구할 수 있죠? 520분의 600이 0.8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얘가 0.923입니다. 0.923 92.3%가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요 역률을 이용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0.91을 적용해서 루트 1 마이너스 0.92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니까 얘가 199.86 정도 됩니다. 199.86 kVA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라고 믿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부하전 송전단 전압을 구하시오. 네, 부하전에 요 송전단 전압을 구하라는 거죠. 송전단 전압. 그럼 뭘만 알면 돼요? 3300에다 여기다 뭐만 더하면 되죠? 전압 강화만 더해주면 구할 수 있는 거죠. 전압 강화만 알면 되겠네, 그죠? 네, 전압 강화는 증가전이에요. 전압 강화분은 루트 3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에 대입해도 되고, 약산식도 있죠. V분의 P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즉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에 의해서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합니다. 이것도 한번 대입해 볼까요? 전압은 얼마예요? 3kV라고 그랬죠. 3000V는 3이죠. 전력은요 520입니다. 520. R은 1.78입니다. 그죠? 플러스 X는요 1.17에 코사인 세타보다 사인 세타가 뭡니까? 탄젠트 세타죠.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V분의 P 가로 열고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탄젠트는 뭐죠? 코사인분의 사인. 네, 0.8. 처음에 뭐예요? 0.8분의 0.6입니다. 이게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다 계산해도 좋고, 여기다 뭐예요? 전류 계산해서, 전류 여기서 요식에 의해서 계산하면 되죠. 520 나누기 루트 3, 3 역률로 나눠서 계산해도 좋고, 약산식에다 넣어도 그 값은, 결과값은 같다입니다. 어쨌든 얘를 계산해 보면 이 값이 460.63입니다. 460.63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3000에다 전압 강화를 더해야 얘가 되니까 3460.63이죠. 3004, 여기다 하나 더 쓰시면 VS는 하고, VS는 전압 3000 플러스 VR 플러스 460.63와 같이 쓰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3460.63V. 이게 이제 과정은 요렇게 해도 좋고 요렇게 해도 좋고 가능하시겠죠? 네. 다음에 부하 증가 후 송전단 전압이거든요. 다 전압 강화를 또 계산합니다. 전압 강화 V는 여기다 대입하든 약산식에 대입하든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자, 대입해 보면 전압 강화입니다. V는 3이죠. 3kV에 600을 쓰지 않습니까? 부하 증가하고 있는 600kV를, R은 1.78이죠. 1.78 플러스 X는요 1.17이죠. 자, 역률이 얼마라고 그랬죠? 0.92입니다. 여러분들 0.93이면 우리는 0.92로 계산함이
우리는 소수점 셋째 자리가 된 다음에 반올림해서 0.92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죠. 물론 923까지 해서 정확하게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뭐 기술 계산에서는 요걸 계산해서 우리는 뭐 하자는 거예요? 어느 값을 알기 위함이니까 자 0.92로 합니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어떻게 하면 되죠? 1 마이너스 0.92의 제곱입니다. 자, 요 값을 계산해 보면 447.71V 정도 되거든요. 자, 3000에다가 얘를 더해줘야 되죠. 더해주면 자, 한 번만 더 쓸까요? VS는 3000 플러스 447.7을 합니다. 3447.7을 부터 3447.7V 와 같이 하는 방법인데요. 뭐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전력공학을 하신 분들은 충분히 의미를 아실 수 있으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네. 자, 네. 우리 5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조명 문제죠. 다음 조명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라 그랬습니다. 어느 광원의 광색이 어느 온도의 흑채 광색과 같을 때 그 흑채의 온도를 뭐라고 하느냐. 자, 여러분들 우리 이런 얘기죠. 여기에 광원이 있으면 여기 광원입니다. 광원이 있으면 형광등이면 형광등 광원이 있겠죠. 자, 여기에 흑채가 있습니다. 흑채니까 뭐지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숯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숯. 자, 요 숯에 불을 붙여 보겠습니다. 불을 붙이면 활활 타겠죠. 얘가 변합니다. 우리 숯을 태워보면 이 색깔이 점점점 색깔이 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광원, 전등이면 전등, 형광등, 요 흑채, 숯의 색깔이 이 광원의 색깔과 같아지는 어느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일 때 요 숯의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이 온도를 측정했더니 몇 도다? 숯의 색깔이 광원의 색깔과 같아졌을 때 그 색깔을 우리는 그 광원의 색 온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이제 기사 2차 시험 보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쓰셨으라고 믿는데, 자, 보시죠. 빛의 분광 특성이 색의 보임에 미치는 효과를 말하며 동일한 색을 가진 거라도 조명하는 빛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특성,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 예를 들어서 정육점을 갔습니다. 살코기가 있네요. 살코기 색이 프리딩 되면 사겠습니까? 빨가죽죽하게 보여야죠. 그래서 그 고기의 색의 보임에 미치는 정도를 말하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연색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온도, 연색성 이렇게 알아두시는 것입니다. 네. 자, 배전 방식일 때 루프식이 된다는 얘기. 루프식이 했을 때 단선도로 연관해봐라. 자, 그러면 여기가 부하가 3개이다. 그러면 전체가 하나의 환상식 루프식으로 돼야 되죠. 연결할 때는 차단기를 연결할 때는 반드시 달로기가 필요하겠죠. 입력, 출력 다 필요하겠죠. 다 입력, 출력, 달로기 필요하고 얘가 차단기를 뜻하겠죠. 이게 변압기들이죠. 그랬을 때에 회로가 전체가 다 환상식이 돼야 돼. 다 이 부하하고 요 두 선이 다 연결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는 어떤 형태가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다가 하나 더 설치하려면 차단기와 달로기를 동시에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고, 루프식이니까 이렇게 되죠. 두 군데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해서 하나 회로가 되고, 또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죠. 또 이렇게 연결해서 또 똑같이 이렇게 연결하고, 이거 또 이렇게 돼. 두 개를 연결해야 되죠. 또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하고 또 똑같이 하는 내용이 되죠. 환상식이 항상 두 군데로 가야 되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전체 루프가 되고, 요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게 이렇게 패배로 형태로 루프식으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표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6개 형태를 갖다가 고스란히 그려주고 한 선은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주면 그림이 완성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환상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어느 혈의 전압을 전압계로 측정해서 103V를 얻었다. 퍼센트 보정이 마이너스 0.8%인 경우 혈의 전압을 구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전압계로 측정한 값이 103V라고 했고 보정률이 100분의 1 퍼센트 보정률이 마이너스 0.8%라고 들었습니다. 이럴 때 실제 전압은 얼마냐 참값을 구하는 얘기죠. 원래 퍼센트 보정률을 알파로 썼을 때 보정률은 일반적으로 측정값 n분의 참값 t 마이너스 측정값 곱하기 100 이게 퍼센트 보정률을 나타내는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값, 실제 값을 구하는 것인데 실제 값은 측정한 값에서 어떻게 구하냐면 참값 t는 무엇이 된다? 그래서 곱해서 넘어가주니까 그래서 측정값 m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100으로서 보정률 나눠주면 되겠죠? 보정률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참값, 실제의 값이 되거든요. 자, 따라서 측정값은 103V가 나왔죠. 103V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마이너스 0.8%라고 적었습니다. 8%. 그러니까 마이너스 0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빼서 계산해 보면 이 값이 얼마가 된다? 계산해 보면은 102.176이 나오네요. 102.176V가 나왔다. 그래서 셋째로 반응하면 102.18V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02.18V의 참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롭게 규정이 변경되어 있는 전압 강화에 관계되는 KC 새로 나온 규정법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의 첫 번째 새로 나온 법규 중에 이번에 뭐 접지하고 요구 전압 강화 형태 이런 것들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다른 조건 고려하지 않았을 때 유니크로부터 기기 전압 강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저압인 경우는 조명 설비와 기타가 다르게 됩니다. 자, 조명 설비일 때 보통 3%가 되고 기타는 5%. 그 다음에 고압인 경우에는 6%, 조명 6%, 얘는 8% 이내로 취해야 된다. 라는 게 정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법규 형태이기 때문에 암기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고, 가조건에 보다, 즉 기본적인 이런 조건보다 큰 전압 강화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만 써봐라. 허용이 된다는 얘기죠. 어느 경우는 이 형태를 벗어나도 되느냐 이 말이죠. 첫 번째, 기동전류. 기동할 때 기동전류가 대단히 크죠. 기동전류 중에 전동기는 전압 강화를 이 범위 위에도 해도 괜찮고 허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립전류가 큰 기타기기, 도립전류가 큰 기타기기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조건에 전압 강화가 더 커도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게 다 법규 이번에 개정되는 것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9번 보겠습니다. 사리대의 물을 15도씨에서 90도씨로 높이는 데 1kW의 전열기로 25분간 가열하였다. 이 전열기의 효율을 구하십시오 했습니다. 단 비열은 1kcal/kg 도씨이며 온도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렇습니다. 비열은 일정한 상태에서 전열기의 효율을 구하라 하는 문제네요. 자, 전열기로 물을 가열했을 때 그 열량을 산출하는데 열량은 어떻게 된다? 열량은 물의 비열은 1이거든요. 그래서 열량 H로 썼을 때 H는 무엇이 된다? 질량, 물의 양이죠.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의 온도, 세타. 이게 바로 필요한 열량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킬로와트를 킬로칼로리로 산출하기 위해서 0.24를 곱해주면 되겠죠. 0.24 PT. 효율 에타를 곱해주면 이것이
열량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효율, 이 전열기의 효율을 구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효율은 어떻게 된다? 효율 에타는 0.24pt로 나눠주면 되겠죠. M이라는 것은 질량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4리터는 1리터는 5도씨일 때 1리터는 1kg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4리터는 뭘과 같다? 4kg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kg. 온도는 몇 도씨에서 15도씨에서 90도씨 높이니까 90도 마이너스 15도 오면 75도 높이죠. 그래서 90도 마이너스 15도 빼주면은 이게 변화된 온도가 되는 것입니다. 온도를 0.24p. P는 1kW라고 했습니다. 1kW. 그럼 여기서 킬로그램이 들렸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킬로와트로 넣어주면 되겠죠. 1kW 곱하기 25분이 소요된다고 했죠. 25분을 초로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25분 곱하기 60초. 그래서 100분위로 표시하면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계산해 보면은 83.333%가 나오네요. 83.333%가 나왔다. 답은 항상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랑 답하시면 되겠죠. 답은 83.33%의 효율을 얻을 수 있네요. 자,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파수가 60Hz가 되고 계통의 특성 임피던스가 600Ω이고 선로 길이가 L이고 무손실일 때 장거리 순서일 때의 수전단에 Z0에 부하 Z0를 접속하였을 때 이럴 때에 뭡니까? 전파 속도가 이렇게 주어질 때 3/15승이죠? 성전선로 L과 C 값을 물어봤죠.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장거리 성전선로일 때 특성 임피던스 Z0로 가면 무손실일 때는 로트 C분의 L이었죠. 전파 정수를 감마라고 할 때, 전파 속도를 V라고 할 때는 로트의 LC분의 1로 표현하죠. 그렇다면 지금 주어진 게 이 전파 속도와 특성 임피던스를 주어졌죠. 특성 임피던스가. 요걸 두 개를 이용해서 풀기 위해서는 일단 L을 갖다가 한번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 두 개를 한번 곱해봤습니까? Z0 곱하기 V를 해보면 로트끼리 넘어가니까 C분의 1 곱하기 LC분의 1이죠. 이 역분해니까 이거는 C분의 1이죠. 따라서 C라고 하는 것은 Z의 0, V1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나눠봤습니다. 나눠보면 어떻게 되느냐? V하고 Z0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 루트의 LC분의 1분의 C분의 L이죠. 그러면 여기 약분되겠네. L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L이라고 하는 것은 V를 Z0로 나누면 되죠. 근데 일반적인 형태는 미리엘리가 되고 마이크로파라신데 그냥 했으니까 그냥 풀면 되겠습니다. 특성 임피던스가 얼마입니까? 600. 전파 속도가 3 곱하기 10의 5승분의 1이 되죠. 그렇다면 이것을 곱하면 얼마가 되느냐? 약 5.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이건 페러 퍼 킬로미터. 만약에 마이크로페럿이면 요것만 빼고 5.56만 쓰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600분의 3 곱하기 10의 5승. 요걸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헬리 퍼 킬로미터. 미리헬리면 2만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이제 우리가 전력공학에서 다뤘던 내용. 그 다음에 파장을 물어봤죠. 파장. 우리가 전파 속도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 곱하기 파장의 개념이 되죠. 따라서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를 V로 나누면 되죠. 주파수 60Hz다 그랬으니까 60분의 3 곱하기 10의 5승이 되겠죠. 요걸 하는데 메터로 물어봤습니까? 메터? 이것을 메타로 물어봤습니까? 요 실제 문제는 킬로미터 거예요. 킬로미터. 메타하면 너무 큽니다. 킬로미터로 됐다면 요걸 그대로 나누니까 얼마냐?
500km가 됩니다. 그렇죠? 킬로미터로 바꾸신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문제는 아직 문제가 좀 애매해가지고 요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문제가 아직 정확히 어떻게 나왔는지가 뭔가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일단 요 두 가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번째 문제는 뭔가 조금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정도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용량 10kVA, 철손 120W, 전부와 동선이 200W인 단상면압기 2대를 V열선하여 부하를 걸었을 때 전부하 효율을 구하십시오 했습니다. 단 부하의 용률은 50%, 0.5이다 이렇게 주셨네요. 변압기의 효율을 구하는데 단상면압기 2대를 V열선에 있습니다. 용량이 10kV짜리를 V열선에 있는데 철소는 120W, 전부와 동선이 200W이거든요. 그걸 킬로와트로 고치면은 0.12가 되겠죠. 0.12kW가 되겠고, 전부와 동선은 0.2kW가 되겠네요. 킬로와트. 그래서 전부와 효율을 구하라. 단 역률은 50%라고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변압기의 효율을 구할 때 효율 에타는 어떻게 된다? 효율 에타는 출력은 단상변압기 2대를 V열선에 했을 때 1대 출력에 루트 300가 나오거든요. 그럼 루트 3 곱하기 P 역률 코사인 세타 이것이 출력이거든요. 출력에다 손실은 동선과 철선이 있죠. 그럼 철선 PI에 플러스 전부와 동선 PC. 그럼 전부와를 걸었기 때문에 전부와 동선을 그냥 넣어주면 되겠죠. 이것을 2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2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전손실이 되겠죠. 전손실, 여기 출력은 루트 3P 역률 코사인 세타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 이게 변압기의 전부와 효율이 되겠네요. 자, 그럼 주어진 값을 넣어보면은 루트 3 곱하기 변압기 1대 출력은 10kVA죠. 10 곱하기 역률이 50%라고 주었습니다. 0.5 플러스 철소는 0.12kW가 됐고 0.12kW, 전부와 동선은 0.2kW가 되겠죠. 이것을 2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2배를 해주면 되겠죠. 때문에 여기는 출력 루트 3 곱하기 10 곱하기 0.5에다가 백분율로 표시하기 위해서 100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93.118% 나오네요. 93.118%가 나왔습니다. 답을 쓸 때는 항상 셋째 자리에서 반름해서 둘째 자리까지 답하니까 답은 93.12%의 전부와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좀 보시도록 할게요. 12번. 자, 지중 케이블에 있어서 케이블에서 사고점의 측정법. 사고점의 측정법이라는 얘기는 사고 지점을 갖다가 측정하면, 즉 측정법에 의해서 찾는 거죠. 사고 지점을 찾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절연의 건전도가 아닌데, 이것은 절연의 건전도가 감시법이에요. 감시법. 절연의 감시법입니다. 감시법. 절연의 감시법을 측정하는 방법, 즉 절연 강도를 감시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유출하고 누설전류가 생기는지 어쩐지를 파악하는 방법, 절연에 감시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연된다는 얘기는, 절연이 나쁘다는 얘기는 케이블에서 누설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는 사고 지점을 찾는 거고, 얘는 감시하는 거죠. 절연의 감시법. 즉 누설 전류가 있는지 없는지, 사고에 유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하는 거죠. 감시하는 거. 저기서 누설이 되냐 안 되냐. 얘는 사고가 됐을 때 찾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기본적으로 뭘 찾습니까?
매가법은 뭡니까? 절연제한계로서 기본적으로 누수를 찾는 거죠. 사고집 찾는 거, 요거. 그 다음에 탄젠트 델타법도 마찬가지. 얘도 누설 전류를 찾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분 방전 측정법도 마찬가지로 케이블이 방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유무한 거. 즉 1번하고 2번하고 3번 형태는 사고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찾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시하는 방법은 즉 유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감시하는 방법은 머레이로프법, 휴스턴 브리지법이죠. 그 다음에 캐피스터 브리지법, 한마디로 정전 용량법이죠. 그 다음에 펄스 레이더, 펄스인가 전압법, 펄스인가법. 결과적으로 4번하고 5번하고 6번 형태는 감시법에 해당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3상 4선시 선로에서 역률이 100% 부하 각 상의 중성선 간에 연결되어 있다. 자, 이렇게 연결됐다는 소리죠. 이렇게 하고 이 가운데가 중성선이 있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AB상에 10A, 8A, 9A이기 때문에 3상 평행이 되지 않죠. 그럼 부하를 연결하게 되면 전부 다 어떻게 돼? 중성선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전류가 다 흘러 들어가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럴 때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는 크게 절대값을 구하시라는 얘기죠. 그럼 얘가 A상이고 얘가 B상이고 얘가 C상이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정상이라고 한다면 세 상이 평행을 이루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는데 N상이 흐른다는 얘기는 요 세 상이 지금 불평행이 됐다는 소리죠. 그럼 요 세 상이 합한 것이 흘러가겠죠. 중성선으로. 중성선으로 합항 전류가 흘러가겠죠. 거꾸로 다들 이제 흘러가겠죠. 그랬을 때 요걸 구해봐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냥 더하면 안 되죠. 어떻게 더하면 되겠습니까? 위상차를 해서 돼야 되겠죠. A상은 10이고 위상이 제로가 될 것이고 플러스 얘는 8A가 되고 120도 플러스 그 다음에 9A죠. 9A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120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여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AB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거 플러스 120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10에 플러스 요거는 8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j2의 2분의 3 플러스 9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j2의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로 두드리시면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약 1.73A가 흐릅니다 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합산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문제. 보조계정기 ABC를 입력으로 이제 의해서 출력이 되는 다음 각 경우에 유접점 회로하고 무접점 회로를 그리라는 문제고요. 단 보조 릴레이의 접점은 모두 A접점만 사용하고 논리 회로는 AND 이입력 1출력, O와 이입력 1출력을 사용한다. 이 문제는 과거에도 몇 번 나왔던 문제이고 아마 시험을 준비해왔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내용이 쉽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유접점하고 논리회로를 그리기 위해서 여기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이제 논리식을 표현해 보도록 하죠. 논리식을 표현할 때에는 가지수는 5화로, 항목수 가지수는 5화로 처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은 AND로 처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조건을 읽어보고, 그게 이제 조건인지 가지수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A와 B를 같이 했잖아요. 같이 원이라는 조건이니까 AND가 들어가야 되죠. A and B다 이런 얘기죠. A와 B를 같이 조건 하거나 했잖아요. 하거나는 이쪽과 이쪽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거나는 5화가 처리가 되죠. C를 원했을 때. 그러므로 X1 값은 A하고 B는 AND이고 A and B. 그 다음에 하거나 요거 하거나 O와 C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X1의 출력은 A and B, O와 C 요와 같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A하고 B가 이제 직렬이죠. AND니까 병렬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A, B가 일단 직렬로 걸리고 C가 O하고 걸렸으므로 여기 이제 여기다가 A, B를 일단 그리죠. 이렇게 여기가 A, B 하나 걸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C
이렇게 그려주시면 뭐 문제될 것이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은 논리회로가 되겠군요. 여기 C를 꼭 위에다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위에 공간이 좀 넓어서 위에다 쓴 것 뿐이고요. 아래다 하셔도 되고요. 또 여기 그림을 그리실 때 꼭 이렇게 안 그리고 여기에다가 A and B를 이렇게 그리죠. A and B를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인에다가 C를 그려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A and B. 아무튼 이와 같이 그리든 아까처럼 그리든 그리기만 하면 되죠. 여기도 이제 조금 낫네 보기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논리회로니까 먼저 A하고 B가 AND잖아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AND로 그렸다는 뜻이 되죠. 그 다음에 O와의 C니까 여기 C의 값이 O와로 연결되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 O가 탁 떨어지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죠. 답안지에다가 이제 요거 유접점 그림하고 그다음에 논리회로만 그리면 되는데 이제 핵심은 여기 조건을 읽어보시고 여기 논리식만 써주시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나번 문제 같이 해보도록 하죠. 나번에 보게 되면 A를 원하고 B 또는 C를 원할 때 자 여기서 A를 원하고 했죠. A를 원하고가 조건 아닌가요? 조건은 AND라고 했지요. 그죠? 하고 B 또는 C 또는이니까 항목수니까 OR라고 봐야 되죠. 를 원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A를 원하고 B 또는 C니까 그러므로 X2의 값은 A를 원하고 B 또는 C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X2의 값은 A and B, O와 C 이와 같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 X2에다가 이대로 쓰시면 돼요. A and B, O와 C 했으므로 자 A가 갑니다. A and B, O와의 C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그래서 A and B, O와의 C A는 직렬로 해주시고 B하고 C는 병렬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하셔도 되고 이와 같이 하셔도 되고 A를 아래쪽에다가 그어도 되고 무슨 A를 꼭 여기다 안 해두고 이 아래쪽에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논리회로는 먼저 B, O와 C가 먼저죠. B하고 C에다가 연결해 가서 O와 회로를 일단 그리고 여기 이 값하고 A 값이 AND로 처리가 돼야 되죠. 그러면 두 개 만나는 값이 여기에 딱 만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AND가 이렇게 걸린다는 뜻이 되죠. 그럼 여기서 여기다 연결시키고 여기 연결시키면 딱 맞죠. 자리가. 여기 연결해 가서 여기다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일로 들어가면 이 자리에 정확하게 떨어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논리식만 써주시면 누구나 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15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5번을 보시면 지금 이제 문제를 같이 보시면 지름이 20cm인 구형 외구에 이 구가 있죠? 이 구가 있습니다. 이 구형 외구입니다. 구형 외구, 이거 뭐 구형입니다. 이 구형 외구에 광속 발산도가 여기서 이제 광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광속 발산도가 2000 레드럭스라고 그랬거든요. 레드럭스는 뭡니까? 루멘 퍼 제곱미터의 의미가 있습니다. 발광면에서의 발산 광속을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외구의 중심에, 요거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이제 본 광원이 있겠죠. 중심에 있는 균등, 점 광원의 광도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이 광도를 구하라는 것이죠. 근데 단 외구 투과율은 90%가 투과된답니다. 요리 나오는 여기에서의 광도는 내구 광도의 90%만 밖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녀석의 지름입니다. 이 녀석의 지름은 20cm거든요.
근데 네르록스라니까 메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름은 0.2m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지름은요, 0.1이 되는 거죠. 반지름은 0.1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얘 광도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밖에서의 광도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광도의 기본식은 뭐든가요? 광도는 몇분의 스텔레디온, 즉 스텔레디온 분의 입체각이죠. 입체각분의 광속,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하는 것이거든요. 광도는 어떻게 구한다? 입체각분의 광속입니다. 우리 요 입체각은 요 구일 때 얼마를 씁니까? 4파이를 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외구에서 I' 한다면 우리는 I를 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I는 어떻게 하면 돼요? I' 를 0.9로 나누면 되거든요. I' 여기서부터 봅니다. 그럼 여기는 우리는 I'라고 하고, 지금 외부에서 광속 발산도 있으면 이것만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구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구해야죠. 이 F는 요 식에서 뭐만 없으면 되죠? 제곱미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구에 뭐를 알면 돼요? 표면적을 알면 되죠. 구의 표면적입니다. 구의 표면적은 뭐예요? 4파이 R제곱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4파이의 반지름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요 광속은 요 2000에다가 면적 4파이 R제곱입니다. 4파이, 여러분들 R은 얼마죠? 0.1이지 않습니까? 0.1의 제곱은 0.01이니까 뭐 이게 약분됩니다. 20만 남죠? 4파이 약분시키고 나니까 뭐만 남어? 20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I'알았으니까 여기다 20을 넣어서 20을 0.9로 나눠봤거든요. 그러면 22.22, 그래서 답에다가 22.22 단위는 칸델라가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요 내구와 외구 관계에 내구로부터 이러한 투가율이 0.9이면 요 I에다가 내구에서 0.90%만 투가돼서 I'가 되는데, 요 I'는 요 놈을 기초로 해서 I'는 뭐다? 입체각분의 광속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구해 나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5번 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16번 문제거든요. 16번 문제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 문제죠.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여기가 지금 자동과 수동이 있고, 여기 이제 Y 델타 기동 운전이 일단 되어 있는 회로죠. 일단 앞쪽에 가서 이제 보게 되면, 다시 문제를 읽어보게 되면, 다음 결선도는 수동 및 자동. 이때 자동할 때 T2 설정 시간 동안만 동작. 요 말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자동할 때에는 T2의 설정 시간 동안만 동작입니다. 그리고 Y 델타 배기펜이고요. 조작 회로도죠. 물음에 답변하시오. 이때 타이머 1번의 설정 시간이 4초. 그러니까 T1이 4초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T2가 10초가 설정이 되어 있죠. T1, T2가 10초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동할 때는 T2 설정 시간 동안만, 이때 여기 자동 운전 시간이죠. 자동 T2 설정 시간 동안만 하니까 10초만 운전한다는 뜻 아닌가요? 10초만 운전. 자, 이제 파악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미완성 시퀀스 회로의 결선도 및 접점을 완성하시오. 접점명을 반드시 써라.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시퀀스 회로도를 참고를 해서 타임 차트를 완성합니다. 점선 한 칸이 1초라고 정확하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저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지금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일단 동작이 뭐라 했냐면 자동과 수동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Y 델타라 그랬죠. 일단은 Y 델타를 보기 위해 주회로 부분을 봐봐. 그러면 여기 MC 제로, MC1, MC2가 있어.
그럼 당연히 MC0는 주전자축기이고, 그러면 MC 여기 1번이 델타 결선용이어야 되고 여기가 Y 결선용이어야 되죠. 이런 경우 원래는 여기 Y가 밑에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림이 원래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쉽다 그랬거든요. 여기가 Y 결선용이죠. 그럼 델타 결선용은 어떻게 잡습니까? 델타 결선용은 자, 이쪽에서 나온 신호가 내려가서 이쪽에 맨 뒤로 들어가면 되죠.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에서 오는 신호는 앞으로 가고요. 왼쪽에서 오는 신호는 내려와서 가운데로 들어가죠.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잖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Y결선용이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로 올라왔다는 뜻이 되죠. 결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릴 것이냐. 이런 경우는 MC2를 먼저 그리지 마시고 밑에가 있을 것이 위로 왔으니까 여기 MC1번에 델타 그림을 그리세요. 델타. 자, 이쪽에 나와 있는 맨 앞에 것이 가서 U쪽이죠. U쪽이 Z로 연결해야 되거든. 그리고 Z쪽하고 U쪽하고 여기하고 연결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V하고 여기 X쪽하고 연결해야 되죠. 첫 번째 거하고 이 끝머리 이렇게 연결해 가면 여기하고 이렇게 가서 여기다가 연결하겠죠.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다음,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게 가운데로 들어오면 되죠. 일로 들어오면 되잖아요. 여기가 이쪽으로 연결돼서 들어오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일단 델타 결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원래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게 위로 올라왔잖아요. 아래쪽에 있는 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세 개를 콘몽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Y결선 되려면. 그러면 요 위에다가 콘몽선을 이렇게 접속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선씩 연결해 주시면 되죠. 여기서 한 선 연결하고, 여기서 한 선 연결하고, 여기서 한 선 연결해서 여기 MC2가 투입되면은 당연히 이 전동기는 이쪽이 X, Y, Z가 연결되기 때문에 Y결선이 되죠. 이제 MC1번이 일단 델타 결선이고 MC2번이 Y결선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여기 와서 이쪽에 EOCR 지나고 PB0 있는 다음에 이쪽에 EOCR 있고요. 그 다음에 YL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MC0, MC1, MC2. 여기 위에 있는 MC1번과 2번의 비접점은 당연히 인터록이겠죠. 이게 Y델타니까요. MC2번이 Y결선용이었고 MC1번이 델타 것이죠. 여기가 Y결선용이고 여기 델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이머 1번은 아까 4초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기동시간이 4초이고 운전시간이 넘어간다는 4초 후에. 그럼 먼저 타이머의 비접점을 이용을 해서 여기가 타이머 1이죠. 이렇게. 그러면 Y기가 MC2가 먼저 여자가 되고 설정시가 되면 이게 열릴 거란 말이에요. 열리고 A접점 이쪽을 붙이면 되죠. 타이머 1번이죠. 여기도. 여기 양쪽이 같은 뜻으로 연동 표시를 하고 T1이라고 쓰시면 되죠. 안 그러면 양쪽 다 T1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비접점 쪽이 열려 있다가 4초가 지나면 움직이니까 MC1번이 살아나게 되죠. 자, 이때 여기 우리가 이제 여러와 같이 해서 Y델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동과 자동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 셀렉터 스위치인 선택 스위치가 메뉴하고 오토가 있는데 먼저 수동 쪽을 가보도록 하죠. 푸시 버튼 1번을 누르면 MC0와 타이머 1번이 여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지금 접속점들이죠. 이렇게 접속점들이니까 내려와서 MC2가 여자하므로 MC0와 MC2가 여자해서 전원에 대해 전동기는 Y 결선으로 기동이 시작되죠. 일단. 그리고 손을 놓아도 타이머 1번 순시접점으로 유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유지가 되어 있고,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타이머 1번 설정전 4초가 지나면은 비접점이 열리겠죠. 그럼 MC2가 소자하겠죠. MC2가 소자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 인터록이 해제되겠죠. 인터록 해제도 여기 인터록 번호 잘못 적혀 있네. 여기 2번이고 여기 1번인데. 그죠? 그래서 MC 먼저 여기 인터록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열리면 이게 소자하고 인터록이 해제가 되고, 인터록이 해제가 되면 그 다음에 이쪽에 가서 붙어서 MC1번이 살아나서 델타 결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했을 때죠. 자동으로 했을 때 아까 타이머 2 설정 시간 동안만 운전한다 그랬죠. 그러면 타이머 2가 10초거든요. 그럼 10초 동안만 운전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10초 동안 운전을 하고 되니까 오토로 딱 갔어요. 오토로 가자마자 운전이 시작돼야 되죠. 그러면 내려가서 타이머 2하고 X가 여자 하니까 자 여기 두 개 접점이 있네요. 그럼 여기 두 개 접점에다가 한쪽은 X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X가 여자 하면 가서 붙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 2가 설정 시간 동안에만 10초만 동작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B접점을 써야 되죠. 타이머 2에. 그래서 운전되고 10초 후에 열려서 이쪽에다가 죽어야 되죠. 오토로 갔을 때. 그래서 이 자리에 X1번, 즉 X2 오토로 가면, 오토로 설치하면 타이머 2하고 X가 여자하죠. X가 여자해서 여기에 신호가 공급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기동운전 되겠죠. 맞죠? 기동운전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들어가서 운전되고 여자되고 여자되고 그 다음에 4초가 지나면 열려서 여기 소자되고 붙어서 MC 1번이 여자해서 운전이 되겠죠. 그리고 10초가 지나면 타이머 2의 접점이 열림으로 이쪽은 MC0, 타이머 1번, MC1, MC2가 소자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 위에가 X1 접점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타이머 2의 B접점, 한시 동작 표시를 해야 돼요. B접점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타이머 1번에 MC 2번 위에가 B접점, MC 1번 위에가 A접점이어야 됩니다. A접점, 타이머 1번, 그 다음에 인터로 2번과 1번이 되어 있죠.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작 파악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MC 제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동합니까? 1에서 5까지 작동을 하죠. 일단 그래서 이것은 1에서부터 5까지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1에서부터 5까지. 그러면 자동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동일 때는 여기 셀렉터 스위치가 이쪽으로 오는 순간 타이머 2하고 X가 여자가 되고 그때부터 10초간 작동하겠죠. 오케이. 일단 여기부터 해요. 수동부터 합시다. 그 다음에 여자가 되고요. 여기 여자가 되죠. 여기 여자가 되죠. 그 다음에 타이머 1번 지나면 4초가 지나면 여기 소자가 되고 여기가 살아나게 되죠. 수동일 때 말하는 겁니다. 자동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동일 때는 자동으로 딱 가는 순간 여기 가는 순간 여기가 운전이 되죠. 전부 다 종단이 되죠. 아까 똑같이 여자 되고 여자 되고 여자 되죠. 그리고 4초가 되면 이쪽이 소자 되고 MC 1번이 여자가 되죠. 그 다음에 10초가 지나면 열려서 정지하게 되죠. 이해가셨나요? 파악됐습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여기는 2번이고 지금 여기 오타나군요. 2번, 1번이죠. 여러분 교재라든지 문제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인트로. 먼저 여기 그림상에 수동을 먼저 생각해. 일단 Y로 운전하려면 MC0와 MC2가 들어가고 델타로 운전하려면 MC2가 소자가 되고 MC1번이 운전돼야 되죠. 그러려면 푸시 버튼 누르면 MC0 타이머 MC2가 여자해야 되죠. 그러려면 이 자리에 B접점이 붙어 있어야 되죠. 이해가셨나요? 이것도 타이머 온으로. 그 다음에 여기 여자 했죠. 자기 유지했죠. 시간 되죠. 4초 지났죠. 그러면 열리고 소자하고 인트로게 해제하면 이쪽 살아야 되니까 이쪽이 A접점이 있어야 되죠. 두 개가 전부 똑같이 타이머 1번이죠. 타이머 1번은 가운데 써야 되고 양쪽에 따로따로 써도 됩니다. 타이머 1번이죠.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가는 순간 자동일 때에는 타이머 2 설정 시간 동안만 운전된다 그랬으니까 자동으로 딱 가는 순간 타이머 2가 여자하거든요. 타이머 2가 10초간 여자가 되어 있죠. 10초. 그럼 10초 동안만 운전하니까 여기다가 타이머 2를 써서 10초 후에 정지하도록 해주고 X가 여자였으므로 여기다가 X를 사용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돼요. 만약에 X가 없으면 바로 연결하셔도 되죠. 바로 연결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지금 X가 있으니까 X 좀 써줘야 되죠. 됐나요? 이해 가셨나요? 여러분들 다 맞으셨나 모르겠네. 이렇게 타임 차트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작 아까 금방 파악했죠? 먼저 오토일 때 해보도록 하죠. 오토일 때는 푸시 버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오토일 때 오토가 되면은 MC0하고 MC1번이 여자가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오토로 가는 순간이니까 여기군요. 여자가 되죠.
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MC0는 오토가 될 때 타이머 2에 10초 동안만 운전한다고 했으니까 10초가 되면 죽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여기까지죠. 그래서 여기까지 동작 표시를 해야 되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MC0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MC 여기 1번은 4초, 기동이니까 4초, 하나, 둘, 셋, 4개 4초 동안 작동해야 되죠. 그 다음에 MC2는 4초 후에 작동해야 되죠. 4초 후에 뭐가 MC0 끝 10초 될 때까지, 여기까지죠. 작동. 그래서 자동일 때는 이제 이렇게 타임 차트가 이루어지죠. 자동일 때. 이해가셨나요? 자동. 그럼 수동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요? 이제 이쪽에 수동으로 왔죠. 자동에서 이제 수동으로 옮겨왔습니다. 수동으로 옮겨오면 푸시 버튼 눌러야 시작되죠. 수동으로. 푸시 버튼 누르면 MC0하고 MC1번 여자 하죠. 그리고 다음 정지 누를 때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정지는 안 누르고 여기에 메뉴 스위치에서 끝냈잖아요. 오프 버튼 스위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MC0는 끝까지 연결해 줘야 되죠.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MC1번은 4초 동안 작동해야 되죠. 4초 작동하고요. MC2번은 4초 후에 푸시 버튼 누른 다음 4초 후에 동작하여 이쪽에 선택 스위치 메뉴가 끝날 때까지 작동시켜야 되죠. 네, 이런 타임 차트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래서 이제 이쪽 자동일 때와 자동을 선택할 때와 수동을 선택할 때 이해가셨죠? 이쪽이 지금 자동을 선택했다는 뜻이고 이쪽이 수동을 선택했다는 뜻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와 같은 타임 차트로 이루어집니다. 내용만 파악하면 타임 차트 그리는 것은 어렵지 않는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타임 차트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그림을 제대로 그렸느냐는 문제예요. 여기를 제대로 그리면 타임 차트는 그냥 덤으로 보너스죠, 보너스. 여기를 제대로 그릴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17번에 K식 규정 문제가 하나 더 출제가 됐죠. 그죠? 자,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서 전기 사용 장소의 사용 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 저항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한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탐란해 쓰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K식 규정에 의한 거거든요. SELV, 그죠? 비접지 선로입니다. 그죠? 1, 2차가 절연된, 1차 측과 2차 측이 절연된 피접지, PELV는 1차와 2차 측이 절연되어 있습니다. 나눠져 있으면서 접지 선로거든요. 엑스트라 라우 볼테지는 엑스트라 라우 볼테지 50V 이하를 말합니다. 50V 이하인 거예요. 이것은 FELV는 1, 2차기 이건 혼촉이 방지가 되어 있지만 이것은 혼촉이 방지가 절연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트라 라우 볼테지예요. 기능성 극잡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어쨌든 FELV나 500V 이하 500V 초과는 안 놓고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 전압은 배터리를 합니다. 배터리로 할 때 얘는 얼마짜리 써요? 250V용을 씁니다. 250V용. 500V 이하는요. 500V용입니다. 500V 초과는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교류의 저압은 어떻게 변했죠? 1000V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V 초과한 것은 1000V용 메가를 사용합니다. 절연장은요 0.5 메가옴, 1메가옴, 1메가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1번은 250V용 이렇게 씁니다. 250V용. 2번은 0.5 메가옴입니다. 뭐 요 메가옴이 있으니까 뭐 요건 안 써도 좋습니다만 뭐 써도 무방합니다. 3번은요 500V
1메가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절연장은 과거에는 0.1, 0.2, 0.3, 0.4였는데 다 1메가옴으로 알아두셔도 무감합니다. 무방해요. 다 1메가옴이거든요. 500을 총합해서 1000V 메가를 써서 너는요 1메가옴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